경기 인천 지역 뉴스를 조목조목 살펴보는 경조사입니다. 그냥 살피는 거 아니죠?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조사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경기 인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경기 인천 주민들을 위한 팟캐스트 경조사입니다. 네, 2주간의 경기 인천 소식을 전해드리는 요즘 우리 동네는입니다. 오늘은 좀 안타까운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난달 27일이죠. 3월 27일 안산시 선부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나이지리아 국적 어린이 4명이 숨졌는데요. 아이들은 모두 남매였습니다. 사고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번 화재로 숨진 나이지리아 어린이 4명은 각각 11살 여자아이, 7살, 6살 남자아이, 그리고 4살 여자아이입니다. 모두 남매인데요. 이 건물 2층의 한 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불이 난 게 새벽 3시 반쯤이어서 어머니인 30대 여성하고 남매가 안방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불이 나면서 어머니가 1살짜리 막내딸은 피신을 시켰는데 나머지 4아이는 미처 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버지인 50대 남성은 거실에서 자고 있다가 밖으로 대피한 이후에 안방 창문을 깨뜨려서 자녀들을 구하려고 했지만 결국 참사를 막진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5남매였는데 그렇죠. 막내 1살짜리 막내만 어머니가 일단 이제 데리고 나왔는데 나머지를 못 데리고 나온 거네요. 이게 너무 어린 아이들이 숨진 일이라 너무 안타까운데 불이 난 이유가 밝혀졌을까요? 이 가족이 거주하던 집안 벽면 콘센트하고 연결된 멀티탭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조사됐는데요. 출입문하고 가까운 거실 바닥에서 처음 화재가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불길이 갑자기 치솟다 보니까 부모들이 미처 자녀들을 모두 다 대피시키지는 못한 걸로 보이는데요. 당황했겠네요. 특히 그렇죠. 자다가 발생했으니까. 네네네. 불이 난 곳이 다세대 주택이다 보니까 화재가 시작된 이 주택 외에도 위층까지 연기로 잔뜩 덮여서 같은 건물에 사는 우즈베키스탄인이나 러시아인 등 6명이 경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주택에 그 피해를 입은 분들이 대부분 다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분들이시네요. 이 주택에는 외국인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나 봐요. 네, 이번에 불이 난 빌라가 1994년에 지어진 노후 건물인데요. 사고를 당한 나이지리아 일가족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여러 국적의 이주민들이 40명 정도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 빌라가 위치해 있는 안산시 선부동이 다문화 특구로 지정된 원곡동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외국인 거주자가 많고 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는데요. 이번에 불이 난 빌라가 있는 마을도 3, 4층 높이의 작은 빌라 150여 채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입니다.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하다 보니까 외국인 이주민분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이게 국적은 달라도 사실 또 여기가 외국인 분들이 밀집돼서 사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타지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되게 지내는 오히려 그렇죠. 좀 끈끈한 이웃이었을 것 같아요. 이번 참사가 이웃들에게는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서로 국적은 다르지만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의지하면서 지냈던 만큼 이웃분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고를 당한 가족이 2년 전에도 화재 피해를 입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특히 이번에 숨진 둘째 아들이 당시 사고로 2도 화상을 입었었다고 합니다. 화재 사고를 겪은 이후에 이곳으로 이사를 오고 또 다시 이런 참변을 겪으면서 남은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라 이웃분들은 남은 가족들이라도 반드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아이들의 명복을 빌고 또 남은 가족분들이 또 저희가 어떤 말로 위로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모두의 소망처럼 부디 이 어려움을 털어내고 일어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상자분들도 좀 빠른 쾌유를 빌겠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인 지역에 지난해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 특히 이게 있습니다. 우리 교통생활과 아주 밀접한 문제인데요. 교통 문제는 사실 경인 지역 현안 중에 현안인데요. 혹시 광역버스 문제일까요? 광역버스도 사실 문제지만
대중교통이 서울만큼 저희가 촘촘하지 그렇죠.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 경인 지역 분들이 자차로, 그러니까 자동차로 서울 등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문제도 바로 민자도로의 통행료 차별 논란입니다. 바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인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경인고속도로는 인천 시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할 때 주로 이용하는 도로예요. 통행료가 900원인데 이게 사실 되게 오래전부터 한 20년 넘게 인천 시민들이 통행료를 인하해달라 그런 요구가 컸습니다. 근데 최근에 정부가 영종대교하고 인천대교 통행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발표했거든요. 이 두 다리는 그 민자도로고요. 그래서 다시금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정부에서 영종대교하고 인천대교 통행료를 얼마나 인하를 하는 건가요? 국토부가 올해 10월부터 영종대교 그 상부도로 통행료를 6,600원에서 3,200원으로 하부도로 통행료는 3,200원에서 1,900원으로 낮추기로 했고요. 인천대로 통행료는 2025년 말부터 지금 현행 5,500원이거든요. 이걸 2,00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꽤 많이 인하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여기에 인천 용종, 그다음에 용류 지역, 그리고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아예 통행료를 무료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인천시가 지역 주민들 통행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한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 금액을 보면 너무 비싸기는 해요. 그렇죠. 민자도로라서. 이들 다리 통행료가 일반적인 고속도로보다도 3배 가까이 비싸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민들이 내륙을 오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여서 주민들은 사실 그동안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비싼 금액을 지불해 가면서 통행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실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건 잘 된 일이지만 또 훨씬 더 많은 인천 시민들이 이용하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에도 더 불이 붙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뭐 일산하고 김포 쪽 이제 서부권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일산대교를 둘러싸고 뭐 통행료를 무료화해야 한다라는 경기도 요구하고 또 일산대교 운영사의 반대가 부딪혀서 결국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네. 이번에 인천에서 좀 비슷한 논란이 불거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 시민들 입장에선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경인고속도로 비용이잖아요. 이 비용을 그대로 지불케 하면서 사실상 민자도로, 그러니까 민간에서 운영하는 민자도로 통행료만 인하해서 정부가 민간에 재정 투입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사실 2011년에 시민운동으로 전개가 됐었어요. 인천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는데 이때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 사유가 2개 이상의 노선이 지나는 유로 도로를 하나의 도로로 보고 관리하는 이 제도를 통합체산제라고 하거든요. 이게 유로 도로법상에 있는데 경인고속도로를 우리 전국에 있는 일반 고속도로의 하나의 도로로 본 겁니다. 법원에서도 경인고속도로가 전국의 다른 고속도로와 교통상 관련성이 있고 통행료를 도로별로 이걸 다 받으면 수입이 적은 지역의 도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용이 많지 않은. 그런 데는 유지 수선도 어렵고 신규 고속도로 신설도 곤란해지니까 이건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조금 더 내라 뭐 이런 느낌이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고속도로 통행료는 모두 하나의 도로 형태로 보고 똑같이 돈을 받겠다 이런 논리인데 인천 시민들 입장에선 톨게이트 자체가 인천 쪽에만 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 시민만 통행료를 내는 상황이고 이미 30년 이상 이걸 건설했던 투자비의 2.6배를 회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할 만큼 했다라는 목소리가 큰 겁니다. 특히 인천 시민들 상당수가 경인고속도로를 거쳐서 서울로 나올 때 서울시 민자도로인 신월여의 지하도로를 이용하는데요. 이 도로 통행료가 또 다음 달부터 승용차 기준으로 2,400원에서 2,600원으로 또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이 없다는 불만이 갈수록 쌓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같은 여론의 인천시 유정복 시장도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를 했고 또 이번에 적극적으로 정부에 경인도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의견을 전달하고 또 설득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실 경기도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SNS에 경기도 전체 민자도로 통행 요금을 모두 동결하겠다 뭐 이런 선언까지 했는데 앞으로도 뭐 이런 도로 통행료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 같네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배우 유아인 씨 사례도 그렇고 마약 관련 사건으로 계속 이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경기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마약 투약 사실이 어떻게 드러나게 된 건가요? 최근 남모 씨의 마약 투약 사실이 적발된 건 두 차례입니다. 우선 지난 3월 24일엔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해서 적발됐는데요. 가족들이 남 씨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는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한 거군요. 네네. 그래서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했는데요. 붙잡혔을 때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상태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소변이나 모발 검사를 거부했는데 뒤늦게 소변 채취 등에 협조를 해서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검사에선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면서 기각했는데요. 이렇게 불구속 상태가 된 이후인 지난 3월 30일에 이번에는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또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번에도 가족이 신고했는데요. 역시 간이시약 검사를 해보니까 양성 반응이 나왔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걸로 추정되는 주사기도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이 5일 상간으로 지금 가족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남경필 전 지사의 아들이 이게 투약을 한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사 네. 시절에도 남경필 지사가 지사 시절에도 있었고 네. 이번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일주일이 채 안 돼서 또 마약을 투약을 그렇죠. 했고 아무래도 저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게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남모 씨는 아버지인 남 전 지사가 도지사로 재직하던 2017년에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습니다. 중국에서 구매한 필로폰 4g을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도 함께 받았는데요. 당시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겠다고 탄원한 점 등을 반영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초범이 아닌데다가 최근에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경찰은 남 씨에 대해서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처음 남 씨의 마약 투약이 적발됐을 때 아버지인 남경필 전 지사가 사과 기자회견도 했잖아요. 그게 그렇죠. 참 기억에 나는데 이번엔 남 전 지사가 입장을 따로 내지는 않았나요? 네, 이번에는 남경필 전 도지사의 입장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두 번 다 아들이 체포됐을 때 남 전 지사는 집에 없었던 걸로 전해졌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처음 남모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을 때 남 전 도지사는 유럽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귀국해서 사과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아들 관련 논란이 1년 뒤에 치러진 도지사 선거에서 남경필 전 지사의 약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네. 참고로 당시 남 전 지사하고 경쟁했던 이제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는데요. 이재명 대표도 3년 뒤에 대선에 출마하고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이 불거지면서 아들 리스크로 홍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참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게 그렇죠. 네. 자식 문제인데 남 전 지사도 굉장히 좀 곤혹스럽고 네. 또 어쨌든 근데 아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부디 이 마약이 요새는 질병으로 보는 시각도 네, 많더라고요. 그렇죠. 남경필 지사의 전 지사의 아들이 제발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마음도 듭니다. 그나저나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제 날도 따뜻해지고 봄이 왔습니다. 드디어. 봄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나요? 일단은 벚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벚꽃놀이가 딱 생각납니다. 새싹들이 또 나는 시기니까 뭔가 좀 새 출발을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도 벚꽃도 피고 날도 따뜻해지고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봄하면 농번기, 농촌에는 이제 네네. 한창 농사일을 시작해야 하는 가장 바쁜 시기에 돌입을 합니다. 근데 요즘 농가가 울상을 짓다 못해 절박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건데요. 종자 놓는 시기인 3월이 지금 다 지났잖아요. 근데 그렇죠. 노동자들을 구할 수가 없어서 네네. 사실상 두 손을 놓은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유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을 법무부에서 일제 단속을 하면서 싹 다 잡아갔고 네네. 합법적으로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구하려고 해도 지금 구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요새 또 저희 국내 많은 그쵸. 분들이 예, 농사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래전부터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농촌에서 일한다는 거는 익히 알고 있었는데 이게 말씀 듣고 보니까 상황이 심각한데요. 네, 농번기 농청 노동력의 대다수가 사실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 때는 정부에서 뭐 사실 단속을 좀 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러다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미등록 외국인 집중 합동 단속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겁니다. 지난 2일에 특별 단속을 한 이후에 경기도 내 한 지역에서만 130명 정도를 네네. 잡아간 것으로 알려져서 이 정도면 단속 수위가 그러게요. 꽤 높은 네. 편이거든요. 물론 이 불법 체류 자체가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이들을 채용의 일순으로 쓰는 게 뭐 잘했다라고 네네네. 칭찬할 일은 아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농촌의 현실을 정부가 너무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냐. 여기서 이제 문제의식이 있는 건데요. 농민들도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내가 무조건 쓰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게 아니다. 근데 농번기에 이 수요가 집중이 되는데 농촌 현실에 맞는 계절 근로자 제도를 좀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농사 일이 많이 뭐 기계화됐다고는 하지만 결국에 이 기계를 다루는 뭐 숙련도나 또 뭐 공정 하나하나에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이게 사실은 농민분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너무 좀 현실을 모르고 원칙만 들이댄다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정부도 2017년부터 계절별 인력 수요 편차가 큰 농업 분야에서 이제 활용을 하려고 최장 5개월 단기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은 했어요. 근데 일단 5개월이 너무 현실에 안 맞게 짧다는 거죠. 그러니까 숙련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체류 기간을 늘려서 작업 숙련도를 좀 높여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정부가 지원하는 계절 근로자를 이 농가에서 신청을 하려면 절차가 엄청 네네네. 까다롭다는 거죠. 농업인 인증 절차도 거쳐야 하고 무엇보다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이제 제대로 된 숙식을 그렇죠. 제공해야 되는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진짜 일손이 필요한 영세 농가들에선 이 조건을 충족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고 이들이 이제 지난번에 포천 가평에서 네네네.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좀 사망했던 사건, 그렇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사건처럼 이런 악순환도 계속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계절 근로자 도입률 살펴보면은 일손이 그렇게 부족한데도 실제 정부가 이렇게 제공해주는 계절 근로자는 작년 기준에 45%밖에 농가들에서 이제 채용하는 수준이 45%에 불과한 건데요. 이게 절반이나 사실 줄어든 건데 농촌에서는 지금 일손이 부족하고 근데 정부는 조건을 까다롭게 적용만 그렇죠. 하고 뭔가 이렇게 좀 현실에 참 와닿지 않는 정책이 뭐 농가나 또 외국인 노동자 모두를 울리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뭐 방법은 없을까요?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협하고 손잡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 노동력을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가 지역 거점 시설을 하나의 기숙사로 활용을 하면서 근로계약까지 지자체가 하는 거예요. 도맡아서 하면서 농가에서 필요할 때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채용해서 그때그때 활용하는 거죠. 전국으로 보면은 현재 19개소까지 늘어나서 990명의 계절 근로자들이 있는데 문제는 경기도는 안성시 한 곳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농촌 인력지원센터를 지금 뭐 11개소까지 늘리고 또 자체 사업으로 근로자 숙소를 농가에 마련해주는 등 이런 그런 정책들을 좀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농업이 먹고 사는 문제하고 직결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생존을 가늠하는 산업이라 정부하고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좀 현실에 맞는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2주간의 경기 인천 지역 여러 소식 중에서 핵심 뉴스를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우리 동네 이런 일이 순서입니다. 대한민국 대표적 국민 스포츠죠. 프로야구가 드디어 4월 1일, 오늘 이제 녹음일 기준 31일인데요. 내일 개막합니다. 야구 없는 겨울을 어떻게 버티지 하며 시즌 개막을 손꼽아 기다렸던 야구 팬들에겐 너무나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최근 야구판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WBC 충격적인 예선 탈락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미래가 유망했던 한 선수의 일탈 소식이 전해지면서 구단이 방출을 결정했고요. 최근에 모 구단 단장의 뒷돈 요구 파문까지 일었죠. 거기다가 오늘은 배임 수재 혐의로 검찰이 KBO를 압수수색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그야말로 봄을 기다려온 야구 팬들에게 큰 실망감과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야구 사랑은 식을 줄 모르는 듯합니다. 내일 개막전 5경기 모두 매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경기 인천 지역 연고팀인 KT 위즈와 SSG 랜더스 위주로 2023년 프로야구를 미리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스포츠부 기자는 아니지만 야구만큼은 이분을 따라올 사람이 없죠. 황성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황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아니죠. 야구는 1회 초 노아웃부터죠. 야구에 살고 야구에 죽는 야생야사 황성규입니다. 네, 드디어 내일 야구 개막입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게 저도 야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네네. 굉장히 설레고요. 오늘 아침에는 이제 메이저리그가 하루 먼저 개막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것만 봐도 막 흥분이 되고 그렇습니다. 네네네. 예, 정말 기대됩니다. 그런데 요즘 야구 관련 악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야구계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 거는 진짜 분명합니다. 우선 WBC가 문제가 됐죠. 야구 강국 빅3 하면 원래 한미일 그쵸, 이랬는데 네. 이건 이제 옛말이 돼버린 어찌 보면 일본 주연의 한 편의 영화를 본 듯한 대회로 네. 막을 내렸어요. 사실 이번 대회로 우리 한국 야구가 많은 상처를 입은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상처가 더 이상 덧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네. 이게 상처난 데를 자꾸만 더 이게 후벼 팔 게 아니라 왜 다쳤고 어떻게 하면 빨리 나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황 기자 WBC 현장에도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럼요. 제가 또 안 갈 수가 없죠. 네네. 제가 체육부 기자는 아니기 때문에 취재로 간 건 아니고 제가 직접 예매하고 또 회사에 휴가 쓰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네네. WBC는 이미 앞서 수많은 야구계 인사나 이렇게 언론에서 지적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제가 더는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야구에서 또 유명한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 뒤에 찬스다. 위기를 넘기면은 반드시 또 찬스가 오거든요. 네. 한국 야구는 지금의 위기를 지혜롭게 잘 넘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내일부터 시즌이 시작됩니다. 10개 구단 중에 우리 경기 인천 지역을 연고로 하는 두 팀, 수원 KT 위즈와 인천 SSG 랜더스죠. 네. KT는 2021년에 그리고 SSG는 2022년에 각각 우승을 차지한 팀입니다. 우리 지역팀들이 야구를 잘하네요. 그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거는 KT랑 SSG가 우승팀이거든요. 그렇죠. 야구를 네. 잘합니다. 근데 아직 관중 동원이나 이게 팬들의 열성도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기존의 강성 팀들에 비해서는 약한 게 사실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KT는 소위 막내 구단이고 SSG도 전신이 쌍방울 SK였고 팀 자체가 몇 차례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기존 오래된 전통 구단에 비해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게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두 팀 다 야구를 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승리가 가장 좋은 팬 서비스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리고 야구를 떠나서 이제 KT는 선수들이 팬 서비스가 되게 좋은 팀으로 유명해요. 그렇군요. 네. 그 일례로 이제 강백호 선수가 별명이 연쇄 사인마거든요. 연쇄 사인마요? 예, 특히 이제 아이들이 줄을 서면은 끝까지 사인을 다 해주고 갑니다. 네네. 예, 그런 서비스가 아주 좋은 게 KT고요. SSG의 경우도 다들 잘 아시는 용진이 형. 그렇죠. 네, 용진이 형. 이래저래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당장의 효과도 효과지만 이게 쌓이면은 몇 년 뒤 혹은 우리 이제 아이들 세대가 어른이 되는 시기에는 더 이제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KT나 SSG가 어른 팬은 지금 적어도 어린이 팬의 비중이 많다는 점은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래가 유명한 팀인 거네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럼 KT하고 SSG가 올해도 좀 야구를 잘 할까요? 우선 KT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KT는 이제 올해 창단 10주년이 됐습니다. 근데 우선 작년에 비해서 전력 누수가 없다는 게 이제 올해도 5강 진출은 무난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네네. 있어요.
우선 KT가 강팀 반열에 올라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마운드입니다. 마운드. 네네. 예, 탄탄한 마운드가 올해도 건재하고요. 이제 뭐 벤자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약을 했죠. 네네. 그리고 이제 데스파이네 선수 대신에 올해 처음 모습을 보인 이제 슐서 이 두 외국인 원투펀치가 있고요. 그 뒤는 뭐 더 든든합니다.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국가대표 투수 고영표, 소영준, 그 이제는 불펜이 아니라 선발로 자리를 잡은 엄상백까지 뒤를 받쳐주기 때문에 뭐 선발진은 뭐 항상 리그 최고로 꼽힙니다. 네네. 선발진은 정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어 보이는데요. 새로운 그렇죠. 슐서 선수가 어떨지는 변수가 되겠지만 말입니다. 네. 불펜은 좀 어떤가요? 근데 불펜이 조금 걱정입니다. 그렇군요. 작년에 정말 잘해줬죠. 이 김민수 선수 뭐 거의 노예처럼 네네네네. 등판했었는데 이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빠졌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명의 불펜의 주축이죠. 주건 선수. 이 선수도 지금 네네네. 부상 때문에 못 나옵니다. 그렇지만 뭐 선발 불펜 다 활용 가능한 배재성 선수가 있고요. 네네. 여기에 뭐 이채호, 김민, 손동현, 박영현 뭐 등등 짱짱하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박세용 동생이죠. 박세진 네네. 선수도 살아나고 있고 올해부터 이제 KT 유니폼을 입은 조이현 선수라고 있어요. 네. 원래 이름이 조영우였는데 아. 이제 개명을 했죠. 지금 최근에 이강철 선수가 이제 이 선수도 승리조에 포함하겠다라고 했을 정도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부상으로 많이 볼 수 없었는데 이제 박시영, 조현우 이런 선수들까지 돌아온다면 마무리 김재윤까지 이어지는 이제 KT 불펜이 올해도 뭐 만만치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운드야 정말 말씀하신 대로 KT가 늘 자랑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좀 내야 수비진은 어떻습니까? 뭐 내야는 뭐 홈런왕 박병호 그리고 뭐 어떻게든 꾸준히 자기 몫을 하는 황재균 이 두 선수가 양쪽 코너를 올해도 지키고요. 근데 이제 중간에 키스톤 콤비는 좀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주전 유격수였던 심우준 선수가 군입대로 이제 빠졌는데 때마침 또 김상수 선수가 네네네. 삼성에서 또 FA로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백을 메울 수가 있게 됐고요. 뭐 신본기, 이상호 이런 백업 선수들도 있고. 근데 지금 KT는 이루수가 무주공산이에요. 네네네. 이제 박경수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사실상 그쵸. 출전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또 오윤석 선수가 완전히 또 자리를 꿰찬 상황도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제 올해 등장한 루키들이 있는데 이 시범 경기에서 아주 이 선수들이 이를 악물고 제대로 어필했어요. 그 최강 야구에 나왔던 류현인 선수 말이죠. 네네, 그 류현인 선수도 그렇고 또 고졸 신인 중에 또 손민석 선수라고 이 선수도 아주 임팩트가 컸습니다. 네네. 그 시범 경기에서 정말 잘했는데 타격감도 좋았고요. 이루수 외에 또 내야에서 다양한 포지션을 또 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거든요. 이 두 선수가 신인인데도 다 내일 개막 엔트리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시작을 2군이 아닌 1군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앞으로 이제 이 선수들의 활약 그리고 기존 선수들과의 또 경쟁을 통한 또 시너지 또 여기에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까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도 올해 또 KT 야구를 보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네네. 안방마님이라고 하죠. 포수는 올해도 장성우 선수로 가는 거죠? 그럼요. 우승 포수잖아요. 그렇죠. 네. 장성우 선수가 이제 중심을 잡아주면서 이제 김준태 선수가 백업으로 쏠쏠한 활약을 해줄 거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주목할 선수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누군가요? 예, 그 강현우 선수라고 이 선수가 이제 유신고 출신인데 유신고 시절부터 소영준 선수하고 호흡을 맞췄던 그렇군요. 예, 아주 유망한 포수 자원이에요. 이만수 포수상도 받았고요. 근데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빠따가 좋습니다. 네네. 올해 이제 23살인데 벌써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것도 현역으로. 그렇군요. 네, 이제 올해 일찌감치 군대를 제대를 해서 올해 복귀를 했고요. 이제 시범 경기에 오랜만에 나타났는데 그야말로 사령탑의 눈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네, 등장하자마자 대체 네네.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혹시 야구에서 포수가 가장 좀 멋있어 보이는 순간이 언제십니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포수가 이제 강한 송구를 통해서 뛰는 주자를 잡아낼 때 이때가 제일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이번 시범 경기 때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어요. 네네. 자,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국내 현역 선수 중에 빠른 발로는 둘째 가라면 서운한 선수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네. 박혜민 선수죠. 그렇죠. 예, 박혜민 선수 맞습니다. 오죽하면 이 선수 별명이 람보르기니거든요. 그렇죠. 예, 도루 왕만 4차례를 한 선수인데, 근데 지난 그 23일이었어요. LG와 KT 이제 시범 경기였는데 강현우 선수가
이 박혜민 선수의 도루를 잡았어요. 대단한데요. 예, 그것도 2번씩이나. 네네. 이 박혜민 선수로서는 아주 자존심이 상했을 그렇죠. 일인데 반대로 강현우 선수에게는 이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는 아주 신호탄이 되는 장면이었거든요. 저는 앞으로 이 선수를 꼭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아까 뭐 연쇄 사인마 얘기도 하셨는데 아직 그 언급을 안 하신 선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KT에서 뭐 이 선수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강백호 선수입니다. 이게 작년에 일루수로 뛰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올 시즌부터는 외야로 포지션을 옮긴다고 그렇군요. 해요. 원래 강백호 선수가 처음 KT에 입단했을 때 2018년인데 네네. 그때 외야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 김진욱 감독이 좌익수로 개막전에 선발 기용을 했고 그 이듬해는 이제 우익수로 또 옮겼다가 2년 전부터 일루수로 이제 맡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KT가 우승을 하면서 골든글러브까지 네네네. 일루수로 골든글러브까지 이제 수상을 했는데 다시 올해부터는 외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네네. 이제 최근에 그 시범 경기에서도 우익수, 좌익수 이렇게 번갈아 나오면서 경기 감각을 익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그렇군요. 네. 강백호 외야수 활약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 배정대 선수가 부상을 입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중견수 배정대 선수가 시범 경기에서 그 몸에 맞는 공으로 이제 그 왼쪽 소원에 골절상을 입었는데요. 이게 KT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입니다. 이 배정대 선수는 KBO 전체로 봐도 정말 몇 안 되는 철인 중에 철인으로 네. 유명하거든요. 3년 동안 무려 한 경기도 빠짐없이 와, 모든 경기에 이 개근을 선수가 했네요. 나왔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기록은 뭐 그렇네요. 이어갈 수가 없게 됐는데, 근데 무엇보다 이제 배정대 선수가 예전에 이제 후보 시절에서 주전 중견수로 도약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선수의 수비력이거든요. 일단 수비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이제 과감한 허슬 플레이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외야에서 멋진 장면을 많이 네네네. 보여준 선수인데 이게 또 중견수가 좋으면 이 양쪽 좌익수, 우익수 이 코너가 조금 수비가 약해도 커버가 됩니다. 근데 그 정도는 이제 중견수는 외야 수비의 핵심인데 특히 KT 입장에서 아쉬운 게 좌우에 이제 나올 예정인 선수가 이제 알포드, 강백호 네네.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거론이 되는데 이 선수들의 외야 수비가 그렇게 수준급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배정대 선수가 가운데서 좀 그 커버도 해주면서 중심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이게 외야 수비 전반을 놓고 봤을 때 배정대 선수의 공백은 단순히 한 자리가 빠진 거 네네. 이상의 손실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김민혁 선수가 대체 중견수로 나설 예정인데 뭐 잘 해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네. 시즌 시작 전부터 이렇게 부상 악재가 생긴 거네요. KT가 선수들이 돌아올 때까지 잘 버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지난해 디펜딩 챔피언이죠. SSG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뭐 용진이 형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뭐 지난해 결국 그렇죠. 우승까지 차지한 SSG입니다.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라고 네. 하죠. 1등을 한 번도 뺏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1등을 했으니까 정말 뭐 2022년 대단한 한 해를 보낸 네. SSG였는데요. 우승팀이니까 뭐 당연히 올해 목표도 우승일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SSG를 올해도 우승팀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일단 지난 겨울 그 스토브리그에서 전력 보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네네. 예, 뭐 구단주의 마인드부터 뭐 자금력까지 SSG가 그런 거에서 뒤처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셀러리 캡이라는 제도에 발목이 묶였어요. 이 셀러리 캡이라는 게 한 팀의 선수들의 연봉 총액이 일정액을 넘지 못하게끔 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SSG는 작년에 이제 팀 연봉 한도를 거의 다 쓴 겁니다. 여기서 이제 더 쓰면 페널티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 쓴 게 아니라 아이고. 돈이 있지만 네. 쓸 수가 없는 상황이 그렇게 됐던 거였습니다. 그렇군요. FA 시장에서도 뭐 이렇다 할 보강은 없었겠네요. 이런 문제가 그렇죠. 있었다면. 예, SSG가 아무래도 가장 보강하고 싶은 포지션이 포수였어요. 네네. 뭐 이재원, 김민식이라는 포수들이 있지만 조금 아쉽거든요. 네네. 근데 마침 지난 FA 시장에 이제 뭐 양의지라는 그쵸. 거물급 포수를 비롯해서 박동원, 뭐 박세혁, 유강남, 네네. 뭐 정말 그야말로 포수 쇼케이스가 열리다시피 했는데 SSG는 뭐 그저 바람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까웠겠네요. 예, FA로 보강을 못한 거는 둘째치고 그럼 유출이라도 막았어야 되는데 이 선발 불펜 뭐 맹활약을 했던 이태양 선수를 네네. 한화에서 데려갔어요. 이 선수가 작년에 30경기 등판해서 이제 8승 3패 1홀드
평균 자책점도 3.62로 잘 던졌거든요. 아무래도 누수가 생긴 거죠. 이게 제가 앞서 KT 얘기를 하면서 강팀의 조건이 탄탄한 마운드다라고 그쵸. 말씀을 네. 드렸는데 SSG도 뭐 선발진은 나쁘진 않습니다. 이 두 용병 외국인 원투펀치에 뭐 김광현이라는 뭐 네네. 국대 에이스 그리고 이제 뭐 오원석, 문승원, 박종훈으로 이어지는 이 선발진은 나름 괜찮거든요. 근데 불펜은 약간 물음표가 남아요. 네네. 뭐 조금 전에 얘기한 이태양 선수가 한화로 갔고 또 김택형, 장지훈 이 두 선수는 또 군대에 갔습니다. 네네. 지난해 노경은 선수가 정말 오, 회춘하는 맞아요. 시즌을 보내면서 예상 밖으로 너무 잘해줬는데 이게 올해도 작년에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보장은 그쵸. 없거든요. 네. 김태훈 결국 뭐 박민호, 서진용으로 어떻게든 이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작년에 폰트 선수가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했잖아요. 아, 이 선수는 좀 어떤가요? 아 폰트 선수는 정말 상대팀이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근데 폰트도 갔어요. 아, 그렇군요. 폰트만 간 게 아니고 네. 같이 있던 이제 모리만도 선수, 만도 아, 아니에요. 만도 이 선수도 갔어요. 아, 작년에 아이고, 네. 이 투수를 담당했던 두 선수가 모두 갔고 음, 이 새로 이제 두 명의 투수가 새로 왔는데 사실 용병이라는 게 이게 검증되지 않은 이상 네. 실전에서 긁어봐야 그렇죠. 결과를 아는 네. 거거든요. 이게 1등으로 터질지 꽝일지는 결국 이 새로운 두 선수가 어떤 적응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SSG 선발진의 운명도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SSG 타선은 뭐 워낙 좋으니까요. 이번 시즌에 이제 쿠바 출신 에레디아 선수가 새로 네네. 합류를 했고요. 이제 최정, 한유섬 뭐 이렇게 같이 중심 타선을 이룰 예정이고 뭐 추신수, 김강민 이렇게 뭐 나이를 거꾸로 먹는 선수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또 제가 SSG에서 또 주목하는 선수는 오태곤 선수입니다. 아, 이 네네. KT에 있다가 SSG로 이적을 한 선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 이제 만개할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타선은 좋아요 SSG가. 투수진이 좀 문제긴 한데 그리고 기본적인 우승 DNA라는 것도 이제 갖췄잖아요. 그쵸.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그렇죠. 네. 우승도 해본 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전히 SSG는 호락호락한 팀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흔히 뭐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지키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하죠. KT도 뭐 2년 전 우승의 영광을 고스란히 이어가지는 못했는데 올해 SSG가 이런 징크스를 이겨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층 분석해주신 두 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경조사는 앞으로도 이렇게 경기 인천 지역의 슬픈 일 그리고 기쁜 일을 쏙쏙 조목조목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 뉴스를 조목조목 살펴보는 경조사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경조사들 가득 채워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